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그 옛날에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고을에 바보로 소문난 하인과 속물로 소문난 젊은 과부 마님이 살았다네. 그런데 이 바보가 바보가 아니었고 이 속물이 아니었으니 그 뒷이야기가 얼마나 기막히고 놀라운지.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다네. 겉으로는 우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혜로운 사람,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 겉으로는 천하지만 속으로는 고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큼 재미있고 감동적인 게 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조선 땅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라고 전해져 내려온다네. 비록 세월이 흘러 이런저런 색깔이 덧칠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근본은 진실이라네. 자,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들려주리라. 귀 기울여 들어보시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진정한 사랑과 선한 마음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네. 그 고을 제일가는 양반집 김참봉 댁에 월진이라 불리는 젊은 마님이 있었네. 나이 22에 얼굴은 달같이 곱고 피부는 옷같이 하얗고 목소리는 꾀꼬리 같았지만 그런데 이 마님 속이 시꺼매도 이만저만 시커멓지 않았다네. 월진 마님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외동딸이었다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왔지. 16에 혼인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시댁에서는 곱게 모시며 살았다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마님이니 돈과 체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어이, 그놈아. 오늘 보약값이 얼마나 들었다고 했느냐? 마님이 하인을 향해 소리치는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쩡쩡 울렸다네. 그 목소리에는 돈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함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지. 마님, 이번 달에만 벌써 100냥이 넘었사옵니다. 100냥? 고작 100냥으로 내 몸을 어찌 고치겠느냐. 더 비싼 약을 구해오너라. 이웃집 정마님이 쓰는 보약보다 2배는 비싼 걸로. 마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 달 지출이 어떻다는 거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줄 아느냐? 이 고을에서 우리 집만큼 부유한 집이 또 어디 있나? 이 마님의 돈 자랑과 허영은 그칠 줄을 몰랐다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비싸고 귀한 약을 먹을까? 점심때는 이 약값이 얼마인지 아느냐? 한 첩에 은 10냥이다. 이런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고을에 몇이나 되겠느냐? 저녁에는 이런 귀한 약을 먹는 사람이 또 있겠느냐? 한양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군. 하인들은 마님의 이런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늘 적당히 아첨을 늘어놓았다네. 예, 마님. 정말 귀하고 비싼 약이십니다. 마님처럼 고귀한 분이 아니면 누가 이런 약을 드시겠습니까? 다른 집 마님들이 부러워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역시 우리 마님은 다르십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네.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 곧 다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지.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그 비싸고 귀한 약을 그리도 많이 먹었건만 마님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네. 매일같이 얼굴에는 열이 오르고 밤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네.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지.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어지러웠다네. 그럴수록 마님은 더 비싼 약, 더 유명한 의원만 찾았으니 요즘 의원놈들 다 허풍쟁이들이야.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내 얼굴에 열만 자꾸 오르잖아. 분명 약값을 제대로 받아먹고도 대충 치료하는 게 틀림없어. 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의원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못 고치는 줄 아나? 이 고을에서 나만큼 돈 많은 사람이 또 있나? 더 비싼 약이라도 구해와. 한양에서 가져오는 약이라도. 하지만 마님, 한양에서 가져오는 약은 값이 어떻다는 거야? 내 병을 고치는데 돈을 아끼라는 거냐? 당장 가서 구해와. 마님이 화를 낼 때마다 하인들은 벌벌 떨었고 온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네. 그런 마님의 모습을 보며 하인들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감히 내색은 못했다네. 그런데 그 모습을 담장 뒤에서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 사내가 바로 이 집 하인 덕팔이었다네. 키는 보통, 얼굴은 순박하고 말은 어눌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저 덕팔이 참 착하기는 한데 머리가 좀 하며 손가락을 돌돌 돌렸다네. 덕팔이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란 머슴이었다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김참봉의 은혜로 먹고 자며 살아온 것이 벌써 20해가 넘었지. 덕팔이는 마음씨는 착해. 하지만 글을 못 읽어서. 그러게 말이야. 셈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도 힘은 세니까 심부름 시키기엔 딱이지. 바보 같아도 해악을 끼치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사람들이 덕팔이에 대해 하는 말은 늘 이런 식이었다네. 착하지만 우둔한 사람, 힘은 세지만 머리는 나쁜 사람, 순진하지만 무능한 사람.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살아온 것이 벌써 20해가 넘었지. 덕팔이 자신도 사람들의 이런 평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네. 내가 바보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 그런 덕팔이가 매일 밤 담장 뒤에 숨어서 마님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다른 하인들이 보면 아이고 저 가보가 또 마님을 훔쳐보네. 정말 철없는 놈이야. 분수를 모르고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덕팔이의 눈빛은 남달랐다네. 그저 넋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살피고 있었다네. 마님이 이불을 걷어차는 모습, 물을 자주 찾는 모습,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 밤중에 뒤척이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지. 저건 분명 심화로구나. 마님께서 드시는 그 보약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어. 덕팔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네.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바보 같은 어눌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깊은 지혜와 확신이 담겨 있었으니 얼굴의 열기는 가나상염이고 손끝의 차가움은 기혈순환 장애, 지금 드시는 보약은 모두 열성 약재들이니
이럴수록 병이 깊어질 수밖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는 것도 음호내열 증상이고 잠을 못 이루시는 것도 심신불안 때문이야. 이런 상태에서 인삼이나 녹용 같은 보약을 드시면 덕파리는 마님의 증상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네. 물을 자주 찾으시는 것도 내열로 인한 갈증이고 가슴이 답답해 하시는 것도 기체 증상. 이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열을 식히고 기를 소통시키는 약을 써야 하는데, 이 덕파리. 겉으로는 바보였지만 실은 산과 약초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자였다네. 덕파리는 어려서부터 뒷산을 누비며 살았다네. 다른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도 놀이를 할 때도 덕파리는 혼자 산에서 시간을 보냈지.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산의 풀과 나무들이 친구가 되었다네. 온갖 풀과 나무를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으며 그 성질을 깨달았던 것이지. 봄에는 어떤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어떤 꽃이 피고 가을에는 어떤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어떤 뿌리가 약효를 가지는지 이 모든 것들이 덕파리에게는 하나의 큰 약방과 같았다네. 이 풀은 차가운 성질이라 열을 식히고 저 풀은 따뜻한 성질이라 기를 돋우고 이 나무 껍질은 소화를 돕고 저 뿌리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마을 할아버지들이 덕파리는 바보지만 산에서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했던 것도 저 놈은 이상하게 풀 이름만큼은 잘 안다고 했던 것도 덕파리가 캐온 약초는 효험이 좋다고 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다네. 하지만 덕파리는 이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네. 왜냐하면 하인이 의술을 안다고? 그럼 양반님들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천한 놈이 주제를 모르고 의원 흉내를 낸다고? 분수를 모르는 놈이군.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신분의 벽이 높고 계급이 엄격한 세상에서 하인이 의술을 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네. 그래서 덕파리는 늘 바보인 척하며 살았던 것이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 오히려 해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도 덕파리는 마님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네. 마님이 또다시 열에 들떠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이는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간단한 약초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덕파리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네. 마님을 도우려는 마음과 자신의 신분을 걱정하는 마음,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 하지만 마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지. 덕파리는 결심을 굳히고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다네. 달빛 아래에서 국화와 연꽃잎, 박하와 생지황을 정성스럽게 캐어다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다렸지. 국화는 간화를 시키고 연꽃잎은 심화를 가라앉히고 박하는 열을 내리고 생지황은 음을 보충한다. 이 네 가지를 적당한 비율로 우려내면 덕파리는 각 약재의 분량까지 정확하게 맞춰가며 정성스럽게 약차를 우려냈다네. 그 정성이 얼마나 깊었던지 새벽 3시까지 계속 끓이고 또 끓였지. 너무 진하면 안 되고 너무 연하면 효과가 없고 정확한 농도를 맞춰야 해. 부엌에서 일하던 다른 하인이 잠깐 깨어날 뻔했지만 덕파리는 숨을 죽이며 조용히 작업을 계속했다네. 이른 아침 덕파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약차를 마님께 가져갔다네. 마음은 두근두근, 다리는 후들후들, 평생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다네. 마님, 이것을 드셔보시옵소서. 뭐야, 이게 어디서 구한 거냐? 마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네. 그 눈빛에는 또 뭔 헛짓거리냐는 표정이 가득했지.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호기심도 엿보였다네. 마님도 어젯밤 잠을 못 이뤄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 제가 직접 다린 것이옵니다. 마님의 병에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약을 다려. 마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겼다네. 그동안 덕파리를 그저 심부름이나 시키는 바보 하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할 줄이야. 너 약 다릴 줄 아는 거냐? 저 어려서부터 뒷산에서 풀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순간 다른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네. 어이 덕파라. 내가 무슨 약을 다려? 바보가 무슨 의원놀이냐? 마님께 이상한 걸 드리면 어쩌려고 그래. 혹시라도 탈이 나면 책임질 수 있어? 참복님께서 아시면 크게 혼날 텐데 내가 감히 마님께 약을? 하인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하인들의 구박이 쏟아졌지만 마님은 이상하게도 그 약차에서 나는 냄새에 관심을 보였다네. 이게 무슨 냄새지? 산내음 같기도 하고 뭔가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 마님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시원해지는 것 같았지. 이상하네. 냄새만 맡았는데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마님, 그건 아마 착각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병이 나으면 세상 의원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마님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다네. 일단 마시나 보자. 마님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을. 조용히 해. 내가 마시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마님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냐? 정말로 시원해지네. 이상해. 지금까지 그 비싼 보약들도 못한 걸 이게. 마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겼다네. 약차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몸이 가벼워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이 느껴졌거든. 마님, 정말 괜찮으시옵니까? 이상하게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네. 가슴도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러자 덕파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 다행입니다, 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너 정말 내가 이걸 다린 거냐? 예, 마님. 뒷산에서 약초를 캐어다가. 뒷산에서? 내가 약초를 알아? 저 어려서부터 산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지만 다른 하인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네. 마님, 그런 검증되지 않은 약을 드시면 위험하옵니다. 맞습니다. 덕파리가 무슨 의수를 알겠사옵니까? 혹시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저 우연히 좋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네. 조용히 하거라. 지금까지 그 비싼 의원들이 못 고친 걸 이 간단한 약차가 효과를 보이는데 뭘 더 바라겠느냐? 마님이 덕파리를 향해 말했다네. 덕파라, 내일도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예, 마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또 가져와라. 그리고
마님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일을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마님.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덕파리와 마님 사이에는 묘한 끈이 생겨났다네.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었지. 그 다음 날부터 덕파리는 매일 밤 마님의 방으로 불려갔다네. 처음에는 약차나 가져다 주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님은 덕파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네. 덕파라, 이리 와서 내 손목을 한번 짚어보거라.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느냐? 넌 지금 내 의원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의원이 환자 맥을 짚는 게 뭐가 이상해? 마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덕파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웠다네. 하인이 마님의 손목을 만진다는 것이, 그것도 혼자 있는 방에서. 하지만 마님은 이미 손목을 내밀고 있었다네. 그 손목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 덕파리가 조심스럽게 맥을 짚어보니 마님, 맥이 너무 빨라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열기, 지금까지 드신 보약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사옵니다. 뭐라고? 그 비싸고 귀한 보약들이 잘못되었다고? 마님이 벌떡 일어났다네. 그런데 화를 내려던 마님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졌지. 그런데 신기하네. 내가 주는 약차를 마시면 정말로 편해지긴 하거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덕파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네. 마님의 병은 열기가 너무 많이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신 보약들은 모두 몸을 뜨겁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인삼, 녹용, 당귀, 계피, 이런 것들은 모두 따뜻한 성질이라. 그럼 넌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느냐? 내가 언제부터 약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어려서부터 산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산에서 혼자 지낼 때가 많았는데, 그때 이웃 할아버지께서 이런저런 풀들의 성질을 가르쳐 주셨지요. 산에서 혼자 살았다고? 그럼 너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냐? 마님의 목소리에 연민이 담겼다네. 자신도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에 덕파리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이지. 예, 저는 누가 낳아주셨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집에서 자라게 되었고, 마님은 갑자기 덕파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네. 지금까지는 그저 우둔한 하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다니, 너 정말 바보가 맞느냐? 예, 저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다. 바보가 어떻게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하겠느냐? 그 비싸고 유명한 의원들도 못한 걸. 그날 밤부터 마님은 덕파리를 더 가까이 두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약차나 끓여주는 하인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었지. 덕파라, 오늘은 어떤 약초를 써볼 것이냐? 오늘은 국화와 민들레, 그리고 산수유를 우려내어 마님의 몸 상태를 보니 조금 다른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방이라고? 너 정말 의원 같은 소리를 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아니야, 계속 말해봐. 궁금하다. 마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네. 처음에는 바보 하인이 무슨 약을 만든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이 사람이 정말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구나로 바뀌었지.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풀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풀들이 말을 건다고? 예.
이 풀은 차갑고 저 풀은 따뜻하고 이 풀은 길을 돋우고 저 풀은 열을 내린다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럼 마치 타고난 재능 같은 거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재능이 있겠습니까? 마님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다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덕팔아, 너무 멀리 앉지 말고 이리 좀 더 가까이 와라. 마님 그러시면 뭐가 어떻다는 거냐? 내가 환자고 넌 의원이잖느냐? 의원이 환자를 제대로 보려면 가까이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마님이 덕파리의 손을 잡았을 때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네. 마님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덕파리의 손은 시원했거든. 참 신기하네. 내 손은 왜 이렇게 시원하냐? 마치 약수터의 찬물 같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내가 약초를 잘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네. 마님의 병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님의 마음에는 다른 종류의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덕파라. 예, 마님. 너를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 왜 그럴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참 신기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바보 같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지혜로워. 마님의 말에 덕파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 마님의 병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그동안 마님을 치료한다며 거금을 받아먹던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네. 이상하다. 월집 마님의 병이 갑자기 나아지고 있다던데? 그럴 리가. 우리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치료했는데도 낫지 않던 병이 그게 말이 되나? 우리가 쓴 약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건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원이 치료하고 있는 건 아닐까? 3명의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다네. 이들은 이 고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의원들이었지만 실은 돈에만 눈이 먼 속물들이었다네.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한 달에 100냥씩이나 받아가며 치료했는데 혹시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이라도 온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몰래 다른 약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아, 그러고 보니 요즘 그 집 바보 하인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한다더군. 바보 하인이라니? 덕팔이라는 놈 말이야. 매일 밤 마님 방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걸 가져다 준다고. 뭐? 바보 하인이 마님 방에? 그게 정말이라면 의원들의 눈빛이 번뜩였다네. 그럼 혹시 그 바보가 마님께 뭔가 이상한 걸 먹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야. 맞다. 분명 무허가 의료행위다. 이건 큰 죄야. 그리고 혹시 우리 치료를 방해하려는 게 아닐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걸 망치려고. 아니면 혹시 마님과 부적절한 관계라도? 바보 하인이 감히 마님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의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웠다네. 어쨌든 우리가 당장 김찬봉님께 알려야 한다. 맞다.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우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것도 문제고, 마님의 안전도 문제고,
의원들은 곧바로 김참봉을 찾아갔다네. 참봉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마님께서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김참봉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네. 위험이라니? 마님 병세가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은 잠시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그 바보 하인 덕파리가 마님께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게다가 매일 밤 마님 방에 혼자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것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참봉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네. 그럴 수가. 지금은 잠시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곧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칫하면 마님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하인이 감히 마님께 약을,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걸로. 맞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허가 의료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당장 그놈을 불러라. 그날 저녁 덕파리는 김참봉에게 불려갔다네. 덕파라, 내가 마님께 뭔가 이상한 걸 먹였다는데? 저는 그냥 약차를. 약차라고? 내가 무슨 의원이냐? 하인 주제에 감히 마님께 약을? 참봉님, 마님께서 좋아지셔서. 좋아졌다고?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큰 부작용이 생기면 어쩔 거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조용히 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를 관아에 고발하겠다. 참봉님, 마님께서 정말로 좋아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매일 밤 마님 방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이냐? 그것은. 하인이 감히 마님과 단둘이? 너 정말 죽고 싶은 거냐? 덕파리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네. 마님의 병이 이제 막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네. 그날 밤 덕파리가 평상시처럼 약차를 들고 마님께 가려는데, 덕파라, 어디 가는 거냐? 다른 하인들이 막아섰다네. 마님께서 약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봉님 명령이다. 오늘부터 너는 마님 방에 가면 안 된다. 하지만은 무슨. 명령이면 따라야지. 마님께서 아프신데. 그건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덕파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틀 후에 벌어졌지. 마님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마님. 하인들이 우왕좌왕했지만 마님은 깨어나지 않았다네. 얼굴은 다시 벌겋게 달아오르고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지. 그동안 나아지던 증상들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었다네. 어서 의원을 불러라. 새 의원이 달려와서 마님을 진찰했지만 이상합니다. 분명히 나아지고 있던 병이 왜 갑자기. 그러게 말입니다. 맥박도 엉망이고 열기도 더 심해졌고 혹시 무슨 부작용이 생긴 건 아닐까요? 이것 봐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보놈이 이상한 걸 먹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때 덕파리가 나타났다네. 마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닙니다. 마님의 병은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데 갑자기 끊어서. 하지만 덕파리는 마님의 상태를 한번 보고는 곧바로 알아차렸다네. 마님의 병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걸 먹여서 그런 거라고. 아닙니다. 제 약차를 끊어서 그런 겁니다. 마님의 병은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데 갑자기 중단하면 더 악화됩니다. 너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때 덕파리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네. 어려서 뒷산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지. 깊은 병을 고치려면 평범한 약초로는 안 된다. 북산에 천년초라는 신령한 풀이 있는데 그것만이 진짜 깊은 병을 고칠 수 있다. 하지만 그 약초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북산에 가야 한다. 뭐라고? 마님의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북산에 있는 천년초가 필요합니다. 천년초라니? 그런 게 정말 있는 거냐?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해했지만 덕파리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네. 마님, 제가 반드시 천년초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버텨주십시오. 그리고 덕파리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가 북산을 향해 떠났다네. 북산은 사흘길이나 되는 험한 산이었다네. 짐승도 많고 길도 험하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이었지. 하지만 덕파리는 마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달렸다네. 첫째 날 덕파리는 거친 바위와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을 올랐다네.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어졌지만 쉬지 않고 걸었지. 둘째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덕파리는 멈추지 않았다네. 온몸이 젖어도 바람이 매서워도 오직 마님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덕파리는 마침내 북산 깊숙한 곳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다네. 그 동굴 앞에는 백발이 휘날리는 도사 한 분이 앉아 있었지. 어디서 온 젊은이인가? 도사님, 저는 알고 있다. 너는 사람을 살리러 온 의원이로구나. 도사의 눈빛이 깊고 따뜻했다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 도사님, 북산에 천년초라는 약초가 있다고 들었는데 천년초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덕파리는 마님의 병과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네. 자신이 어떻게 마님의 병을 알아차렸는지,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 젊은이여, 너는 바보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의원이다. 저는 그냥 하인일 뿐입니다. 아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재능을 보니 분명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그 여인을 구하는 것이 내 운명이다. 도사가 동굴 깊숙한 곳으로 덕파리를 안내했다네. 그곳에는 정말로 천년초가 자라고 있었지. 신비로운 빛을 내며 자라는 그 풀을 보는 순간 덕파리는 전신의 전율이 일었다네. 이 천년초는 아무나 가져갈 수 없다. 하지만 너에게는 허락하겠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도사는 천년초를 캐는 법과 올바른 조제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네. 이 약을 다릴 때는 반드시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을 향한 진심만 담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진짜 의원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고치는 것이다. 덕파리는 천년초를 얻어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네. 덕파리가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마님의 상태는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네. 마님.
덕파리가 마님의 손을 잡으니 그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네. 맥박은 실처럼 가늘고 빨랐고 숨소리도 가빠졌지. 어서 천년초를 다려야 한다. 덕파리는 밤새워 천년초를 정성스럽게 다렸다네. 도사의 말대로 마음을 비우고 오직 마님을 살리고 싶다는 진심만 담았지. 그 정성이 얼마나 깊었던지 천년초를 우린 물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올랐다네. 이른 아침 덕파리는 그 약을 마님께 조심스럽게 먹였다네. 마님, 이걸 드시면 분명 나으실 겁니다. 북산 도사님께서 직접 주신 천년초입니다. 마님이 천년초 우린 물을 한 모금 마시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네. 그동안 벌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지. 이게 뭐냐? 몸이 이렇게 편해지다니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 마님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네. 그러자 덕파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지. 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덕파라, 내가 정말로 나를 살린 거구나. 북산까지 가서. 그런데 마님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기 시작했다네. 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덕파라, 가까이 와라. 마님?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목숨을 걸고 북산까지 가서 나는 마님이 덕파리의 손을 꼭 잡았다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있었지. 마님, 나도 이제 알겠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야. 마님, 그리고 나도 너를. 그때였다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의원 3인방이 들이닥쳤지. 마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라는 거냐? 그 바보놈이 또 이상한 약을 들였군요. 지금 마님 얼굴이 피를 토하기 전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다네. 뭐라고? 피를 토한다고? 김찬봉도 달려와서 덕파리를 노려보았지. 이놈, 정말로 마님을 해치려는 거였구나.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거짓말 마라. 지금 마님 얼굴이 피를 토할 것 같이 빨갛지 않느냐? 그건 병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네. 그런데 이때 마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 모두 조용히 하라. 마님? 내가 직접 말하겠다. 덕파리는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해했다네. 지금 내 얼굴이 빨간 것은 병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잘못된 약을 먹어서 몸이 정화되는 과정이고 또한 마님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네. 또한 내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마님?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준 약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 덕파리만이 내 병의 진짜 원인을 알고 있었어. 마님이 의원들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네. 그리고 덕파리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산까지 갔다 왔다.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 의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네. 그럴 리가 무엇이냐?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아느냐? 내 몸의 일을 누가 더 잘 알겠느냐? 하지만 그는 하인이고, 하인이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떠냐?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의원이지. 그때 갑자기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
나팔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관병들이 김참봉 댁으로 들이닥쳤다네. 그 앞에는 금관을 쓴 어사또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 어사또께서 납시었다.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다네. 어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 덕팔이라는 자가 여기 있느냐? 예, 예, 여기 있사옵니다. 덕팔이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다네. 임금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임금님께서 저를요? 그렇다. 내 소문이 대궐까지 들렸다. 뛰어난 의술로 사람을 살렸다고 하더라. 저는 그저 어서 따라오라.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네. 하인인 덕팔이를 임금께서 부르신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네. 마님이 갑자기 덕팔이 앞으로 뛰어나온 것이었지. 어사또님, 잠깐만요. 누구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임금님께서 부르신 것은 덕팔이뿐이다. 아닙니다. 저도 궁궐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마님의 목소리에 이상한 위험이 담겨 있었다네. 어사또가 마님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지. 혹시 당신이? 맞습니다. 저는 월진 공주입니다. 공주님이시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다네. 월진 마님이 공주였다니. 저는 폐위된 왕의 외동딸 월진 공주입니다. 3년 전 왕실의 변란으로 피신해 이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사또가 무릎을 꿇었다네. 공주님, 신이 몰라보았사옵니다.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덕팔이와 함께 대궐로 가야 합니다. 김참봉과 의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네. 공주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으니 그렇게 덕팔이와 월진 공주는 함께 대궐로 향했다네. 대궐에 도착하니 임금께서 직접 나와 계셨다네. 덕팔이로구나. 예, 전하. 내 소문을 들었다. 뛰어난 의술로 사람을 살렸다고 하더라. 그것도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을. 저는 그저 겸손하지 마라. 그런데 너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느냐? 덕팔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네. 저는 그냥 하인일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전설의 어의 정문유 박씨의 아들이다. 뭐라고요? 임금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네. 덕팔이의 아버지는 선왕 때 최고의 어이였는데 왕실의 변란 때 아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지. 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선왕을 끝까지 모셨던 충신이었다. 그리고 의술로는 천하제일이었지. 그런 분의 아들이 하인으로 살고 있었다니. 전하, 그러니까 너는 원래 왕실어의 집안의 자손이다. 내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피 속에 흐르는 것이었다. 덕팔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네. 자신이 바보 하인이 아니라 의원 집안의 아들이었다니. 그리고 월진 공주. 임금께서 월진 공주를 바라보셨다네. 내 아버지는 변란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썼었다. 이제 그 누명을 벗겨주고 너의 아버지의 복권을 허하노라. 이제 다시 왕실의 일원이다. 전하. 그리고 덕팔아, 너는 이제 내 어이가 되어라.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실을 지켜달라.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임금께서 잠시 멈추시더니 미소를 지으셨다네. 너희 둘의 혼인을 허하노라. 어이와 공주, 참으로 좋은 인연이로구나. 전하.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다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 덕팔아, 공주님, 이제는 그냥 월진이라고 불러줘. 우리는 이제 같은 처지야. 저는 여전히 바보 같은데. 바보가 어떻게 내 병을 고쳤겠어? 넌 하늘이 내린 의원이야. 그리고 하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야.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을 때 대궐 앞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네. 그리고 그 악독한 의원 3인방은 거짓 진료로 사람들을 속인 죄로 모두 유배를 떠났다네. 김찬봉도 하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공주를 몰라본 죄로 벌을 받았고, 덕팔이는 왕실 어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월진 공주와 함께 백년해로 했다네. 두 사람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지. 자, 이렇게 해서 바보 덕팔이와 속물마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네. 참으로 기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지 않은가. 바보로 여겨졌던 덕팔이는 실은 하늘이 내린 의원이었고, 속물로 여겨졌던 마님은 실은 고귀한 공주였다니.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네. 덕팔이는 마님의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쳤다는 것을. 그리고 마님도 덕팔이의 숨겨진 재능과 진심을 알아봐 주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란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것이고, 진짜 재능이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이 세상에는 덕팔이처럼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다네. 또한 월진 공주처럼 겉으로는 속물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도 많다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덕팔이 같은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도움이 필요하지.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재능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분이나 지위가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네. 하인이었던 덕팔이가 의원이 되고 과부였던 월진이가 공주로 밝혀진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지. 악한 의원들이 벌을 받고 착한 덕팔이와 월진이가 행복해진 것처럼 이 세상은 결국 권선징악의 이치대로 돌아간다네.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법이지. 비록 당장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다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도 기억하거라. 덕팔이와 월진 공주처럼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들끼리는 신분의 차이도 환경의 차이도 뛰어넘을 수 있다네. 그러니 여러분도 덕팔이처럼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월진이처럼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라네. 또한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길.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니까. 자, 이제 야담 도깨비는 또 다른 기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 떠나야겠다네. 언젠가 또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덕팔이와 월진 공주가 백년해로 했듯이 여러분도
모두 진정한 사랑과 행복한 인연을 만나시기를 야담 도깨비가 간절히 기원하며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덕파리들과 월진이들이 살고 있다네.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여러분이 되시길.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강 너머 청풍고을이라는 한 마을에 칠복이라는 사내가 나타났답니다. 그놈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놈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으니 바로 주먹이 먼저 나가는 망난이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칠복이는 못생기지도 않았고 멍청하지도 않았습니다. 28살의 나이에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널찍한 건장한 체격에다 눈빛도 매서워서 보기에 따라서는 제법 듬직해 보이기도 했지요.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고 말솜씨도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놈의 문제는 성질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저놈은 조심해라. 건드리면 주먹이 날아온다. 말로 해서 통할 놈이 아니야. 무서운 놈이야, 정말. 지난번에도 장터에서 쉿! 소리 내지 마라. 들린다.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칠복이 자신도 이런 자신의 성질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를 다스려라, 참을 인을 새겨라 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도 했지만 불의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마치 몸속에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 그가 이 청풍 고을에 나타난 것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떠돌던 그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 장터로 향했지요. 혹시나 해서 품삯일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고 옷은 남루하여 거지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힘은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 장터는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 생선을 파는 상인, 나무를 파는 할머니들까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장수의 솥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고 갓 구운 붕어빵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답니다. 칠복이는 배가 고픈 참에 그 모습들이 더욱 간절하게 보였습니다. 아, 배고프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나? 그는 한숨을 쉬며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일꾼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험상궂은 모습을 보고는 모두 피해 다녔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푸죽간 상인이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도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이런 망할 년들이 돈도 제대로 없으면서 고기를 달라고 해.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꼭 가져다 드릴게요. 제발. 내일? 내일은 무슨 개뿔. 당장 돈을 다 내놓지 못하겠어.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고. 그게 내가 알바냐? 돈 없으면 고기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더니 상인이 어린아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는 그만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넘어졌지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입던 옷도 더러워졌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떨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다쳤어?
어디 보자. 훌쩍 엄마 아파요. 돈도 없으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다음부터는 돈 들고 와. 상인이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칠복이의 눈이 번쩍 뒤집혔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고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지요. 이 개 같은 놈아, 어린 것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느냐? 칠복이가 큰 소리로 외치며 성큼성큼 다가가자 상인이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뭐야 이놈이 남의 장사에 왜 끼어들어? 장사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돈 몇 푼 때문에 어린 것을 때릴 수 있단 말이냐? 야, 이놈아,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게 맞다. 이런 미친놈을 거지 주제에 감히. 칠복이의 주먹이 번개처럼 상인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인은 코피를 쏟으며 뒤로 나동그라졌고 푸죽간의 고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며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아이고, 사람 죽이려 하는구나. 이놈은 완전 미친놈이야. 어서 포졸 불러라. 무서워라, 무서워. 어서 도망가자. 김첨지 죽었나? 일어나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칠복이에게 깊이 절을 하며 고마워했지만 칠복이는 그것도 볼 틈이 없었지요. 어디선가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왔거든요. 저기다. 저 사내를 잡아라. 난동 부리는 놈이 저기 있다. 어디로 갔나? 놓치지 마라. 건방진 놈 같으니. 칠복이는 이런, 또 이런 일이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면서도 또 주먹이 먼저 나간 것이지요. 그는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도망가는구나. 빨리 쫓아가라.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쫓아왔지만 칠복이는 숨이 차도록 달려서 마을 끝자락까지 도망쳐왔습니다. 헥헥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성질만 아니면 그제야 주변을 둘러본 칠복이는 어떤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는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자그마하지만 단정하게 지어진 집이었고 담장에는 가을 국화와 능소화가 곱게 피어 있었지요.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답니다. 대문 옆에는 춘심거사댁이라는 문패가 단정하게 걸려 있었지요. 칠복이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을 조심스럽게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구신지요? 안에서 맑고 차분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과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지요. 칠복이는 목이 말라서 잠시 말이 나오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그네라고 하셨나요? 어디서 오신 나그네신지. 저는 갈 곳을 잃은 사람입니다. 문 안에서 잠시 조용했다가 이내 대문이 천천히 열렸답니다. 대문 너머로 나타난 것은 27, 8쯤 되어 보이는
고운 부인이었습니다. 단아하게 빗어올린 머리에 소복한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차림이 참으로 단정하고 품위가 있었지요. 얼굴은 달처럼 희고 고왔으며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바로 춘심마님이었답니다. 춘심마님은 3년 전 25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억울한 죽음으로 잃고 나서는 남자라곤 쳐다보지도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관아에서 일하다가 윗사람의 부정을 고발하려다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후로 춘심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고 친척들과의 왕래도 줄이고 오직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지내왔지요. 친정에서는 젊은데 시집살이 다시 가라. 이렇게 혼자 살면 어쩌려고 하느냐. 우리도 체면이 있지 않으냐. 좋은 집안 하나 알아보았는데 하며 성화를 부려도 완강히 거절했지요. 시댁에서도 재가를 보내주겠다. 좋은 집안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으냐 해도 고개를 저으며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이 낯선 사나이를 보니 왜인지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헝클어진 머리에 거친 옷차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심상치 않았답니다.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간절하고 애절한 것이 느껴졌지요. 마치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같았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무언가 잃은 사람 같은데 어디서 오셨는지요? 춘심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섞여 있었지요. 글쎄요, 이곳저곳 떠돌던 중입니다.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칠복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여인 앞에서는 왜인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하실 줄 아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일이요? 글쎄, 별다른 기술은 없지만 힘은 좀 쓸 줄 압니다. 나무도 패고 밭일도 하고 무거운 것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들로부터 지켜드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 말에 춘심마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춘심마님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더니 문득 입을 열었지요. 사실 그녀도 혼자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장작 패기, 우물에서 물 깃기, 텃밭 일구기 등등 여자 혼자 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가끔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과부집이라고 무시하고 행패를 부릴 때도 있었지요. 그럼 우리 집 머슴일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사는 여인이라 집안일이 많은데 특히 장작 패기나 우물에서 물 깃기 같은 무거운 일들이, 그리고 텃밭도 가꾸어야 하고 담장 수리도 해야 하고.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집이 있을 줄이야. 더구나 이렇게 고운 부인이 혼자 사는 집에서 말이지요. 그럼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뒷곁에 있는 사랑채를 써도 좋고 이름은 뭐라고 하시나요? 칠복입니다.
칠복이라고 불러주세요. 칠복이라 좋은 이름이군요. 7가지 복이라니 복 많이 받으실 이름이에요. 저는 춘심입니다. 춘심, 복마음이라는 뜻인가요?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그 말에 춘심마님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럼 우선 들어오세요. 씻을 물부터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하여 칠복이는 춘심마님의 집 머슴이 되었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사랑채, 안채, 부엌채가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으며 뒤쪽에는 제법 넓은 텃밭도 있었답니다. 첫날부터 칠복이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했는데 이놈의 힘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장작은 한 번에 2동강이 나고 물동이는 한 번에 3개씩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대장간 일도 거들어주고 텃밭도 일구어주고 담장도 수리해주고 기왓장도 갈아 끼워주고 했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조금만 서두르면 뭐든지 때려 부순다는 것이었지요. 첫날 물동이 2개를 깨뜨리고 이튿날은 삽자루를 부러뜨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닭장문을 떼어내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춘심마님이 웃으며 타이르자 칠복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원래 성질이 급해서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성질이 급한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물건들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다치시면 어떡해요. 마님이 걱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님은 왜 혼자 사시는지요? 이렇게 좋은 분이. 그건 긴 이야기예요. 춘심 마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자신도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진작 내쫓았을 텐데 춘심마님은 왜인지 이 남자가 밉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서투른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있으니 집안이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지요. 오랫동안 죽어있던 집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춘심마님이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물었지요. 칠복아, 세경은 얼마나 받을 생각이냐? 세경요? 칠복이가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경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냥 잠자리와 밥상만 주시면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을 하면 품삯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마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저를 믿고 집에 들여주시고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에 춘심마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았지요. 그럼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고맙습니다, 마님. 그날 밤부터 칠복이는 사랑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춘심마님도 오랜만에 집에 사람 기척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보름달이 밝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춘신마님은 잠이 오지 않아 방 안에서 뒤척이고 있었지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늘 그랬듯이 밤이 되면 외로움과 그리움이 몰려왔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거든요. 칠보기가 온 후로 집안이 많이 달라졌구나. 웃음소리도 들리고 활기도 생기고 그런 생각을 하며 문득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 장독대 앞에 칠보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손에 대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공중에 대고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니 그 모습이 처절하기 그지없었지요. 마치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하, 핫, 이야. 칠보기가 대나무 칼을 휘두르며 작은 소리로 기압을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단순한 칼춤이 아니라 정식 무술 동작 같았지요. 몸짓 하나하나가 예술 같았고 달빛 아래에서 그 모습은 마치 신선이 건물을 추는 것 같았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설마 미친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왜 혼자서 무술 연습을, 그리고 저 실력은 보통이 아닌데 춘신마님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속적삼만 걸친 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알 수 없는 마음에 발걸음이 절로 향했지요. 맨발로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이런 밤에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달빛 아래서 흰 속적삼을 입고 걸어가는 춘신마님의 모습은 정말 신성 같았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치마자락과 드러나는 목선, 어깨선이 은은하게 아름다웠지요.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은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답니다. 칠보가 부드럽게 부르자 칠보기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속적삼 차림의 춘신마님을 보고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마님의 어깨선과 가슴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마님, 왜 이런 밤에 추우실 텐데 감기라도 드시면. 너야말로 왜 이러고 있느냐? 밤마다 혼자 나와서 누굴 죽이고 싶은 것이냐? 춘신마님의 물음에 칠보기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니요, 누굴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굴 살리고 싶었습니다. 살리고 싶다고? 무슨 뜻이냐? 제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때문에 제가 무능해서 죽은 사람들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저를 원망합니다. 칠보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춘신마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이 사람에게도 자신처럼 깊은 상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꿈을 꾸었느냐? 3년 전부터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3년 전이라 나와 비슷한 시기네. 춘신마님이 중얼거리자 칠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도 3년 전에 무슨 일이? 내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운명 같은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럼 그렇게 혼자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갚아가는 것밖에는. 갚아간다고? 무엇을? 죄를, 제가 지은 죄를. 춘신마님은 칠복이의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서 쉬어라. 밤이 차니까.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산자가 잘 살아야 하는 거야. 춘신마님이 다정하게 말하자 칠복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신선처럼 아름다워 보였지요.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속적삼 자락과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목선이 그의 가슴을 더욱 두근거리게 했답니다.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저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뭘 고맙다고 하느냐? 같은 집에 사는 식구인데 어서 들어가거라. 춘신마님이 돌아서려는데 칠복이가 또 말했습니다. 마님도 아픈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무슨 말이냐? 눈빛이 저처럼 아픈 사람의 눈빛이십니다.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계시는 그리고 외로움도. 그 말에 춘신마님의 볼이 발그레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허튼 소리 말고 어서 들어가거라. 내일은 또 할 일이 많은데. 네, 그런데 마님. 또 뭐냐?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저는 늘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과부에게 그런 말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아니, 식구로서. 칠복이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자 춘신마님이 빙긋 웃었습니다. 알겠다. 고마운 마음만 받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후다닥 사랑채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춘신마님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자꾸만 칠복이의 그 슬픈 눈빛과 달빛 아래에서 칼을 휘두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그 따뜻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춘신마님은 우연히 칠복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그의 옷 속에서 낡은 헝겊 조각이 떨어진 것을 보았거든요. 그 헝겊에는 어사출두라는 글자와 함께 용 모양의 관인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사라고? 그럼 벼슬아치였다는 말인가?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머슴 노릇을? 설마 이것도 가짜는 아니겠지? 춘신마님은 깜짝 놀랐지만 바로 묻기는 못해서 며칠 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칠복이의 행동을 보니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글씨도 잘 쓰고 예의도 바르고 가끔 하는 말들도 범상치 않았거든요. 특히 밤마다 하는 무술 연습을 보면 정말 고수인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둘이서 밥을 먹을 때 슬쩍 물어보았지요. 칠복아, 너 원래 무슨 일을 했었느냐? 칠복이는 밥을 먹던 수저를 멈추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궁궐에서 호위무사 일을 했었습니다. 호위무사라고? 그럼 상당한 벼슬아치였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제를 뒤집어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누명이었거든요. 칠복이의 목소리에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명이라고? 그럼 누가 그런 짓을, 왜 하필 너에게?
그놈들이 있습니다. 궁궐 안에 간신들과 결탁해서 충신들을 모함하는 악한 무리들이 말이지요. 그놈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어사 명령을 받고 이곳에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있어야 해서 춘신 마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사라니, 그럼 정말 높은 벼슬아치였다는 말이군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그 나쁜 놈들이? 그놈들 중 하나가 지금 이 고을의 원님과 결탁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말이지요. 세금도 빼돌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다고? 설마. 네, 춘심님의 남편분도 이들의 악행을 고발하려다가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정의로운 관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었거든요. 춘심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럼 우리 남편은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분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냐?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놈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충신들도 죽고 무고한 백성들도 죽고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증거 같은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춘신마님은 칠복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기구한 사람이구나.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마님이 이해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냥 망나니라고만 생각하는데 망나니가 아니야.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망나니겠느냐? 오히려 존경스럽다. 그 말에 칠복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저를 믿어주시고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마님을 만난 것이 그럼 그때까지는 이 집에서 편히 지내거라. 이 집에서만은 누구도 내 등을 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막아줄 테니까. 하지만 마님께 피해가 갈까봐. 무슨 피해?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게 무슨 피해냐? 오히려 내 남편의 원수를 갚는 일이니 얼마나 고마운데. 그날 밤 춘신마님은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생선조림에 두부찌개, 나물 반찬에 김치, 심지어 고기까지 준비했지요. 밤늦게까지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정이 싹트고 있었답니다. 칠보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정의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소중하니까. 마님,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납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더 지났을 때 갑자기 춘신마님의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화가 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60이 넘은 나이에 성격이 모질기로 유명했습니다. 며느리를 시집 보낸 후에도 틈만 나면 찾아와서 이것저것 간섭을 했지요. 인연이 제정신이냐? 머슴을 데리고 동침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며 춘심마님을 꾸짖었습니다. 시어머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과부가 젊은 사내를 집에 들여놓고 말이 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온 동네가 떠들썩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떳떳하다고? 과부가 무슨 떳떳함을 부리느냐? 과부는 죽은 남편만 생각하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이야. 그건 시어머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방진 년을 봤나? 죽은 아들한테 면목이 없지 않으냐? 남편도 저 같은 사람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을. 선량하다고? 저런 망나니가? 당장 저놈을 내쫓아라. 시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은.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이 창녀 같은 년이. 시어머니가 춘심마님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갑자기 칠복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그만하십시오. 뭐야, 이놈이. 감히 어른에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마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 내가 뭔데 감히. 이 집 며느리를 유혹한 주제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어디선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지요. 그들은 평소에도 칠복이를 곱지 않게 보고 있었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저놈이 마님을 꼬시고 있었어. 과부를 유혹하는 나쁜 놈이야. 저런 건달 같은 놈을 당장 내쫓아야 해. 멍석 가져와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칠복이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가져온 멍석으로 그를 말아서 마당에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지요. 야, 이놈아. 과부 집에 들어와서 염치가 있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살지. 왜 소문을 내? 동네 망신이야.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해요. 춘심마님이 울며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답니다. 춘심마님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말이지요. 왜 저항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마님께 해가 갈까 봐서 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할. 당연하다고? 무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춘심마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춘심마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사람은 나의 지압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지압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혼인을 할 것입니다. 과부가 무슨 지압이를. 과부라고 해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이런 망나니를? 망나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춘심마님의 당당한 선언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지만 칠복이는 더욱 놀랐지요.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웃었답니다. 마님, 이제는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는 거냐? 이제는 마님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설명해봐.
하지만 칠복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춘신마님은 그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여왔지요. 그날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칠복이는 춘신마님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랑채 방 한쪽에 숨겨뒀던 낡은 괴짝을 열어 보이며 말이지요. 마님, 저는 사실 어사출두 명령을 받은 암행어사입니다. 괴짝 안에는 화려한 자주색 어사 복식과 금으로 장식된 마패, 그리고 중요한 서찰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춘신마님은 깜짝 놀랐지요. 어사라고? 그럼 정말 높은 벼슬이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집에. 네. 하지만 이 고을에 와서 조사를 하던 중에 정체가 발각될 뻔해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칠복이는 서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서찰에는 빼곡한 글씨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죄목이 적혀 있었지요. 이 서찰에는 이 고을 원님과 결탁한 악덕 양반들의 죄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증거들도 다 있고요.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다고? 그럼 우리 남편도 혹시... 네, 춘심님의 남편분도 이들의 악행을 고발하려다가 당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칠복이는 다른 서찰을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춘심의 남편 이름도 적혀 있었지요. 정말 그랬구나. 춘심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제 그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관하로 출두할 예정입니다. 춘신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곧 정의가 승리하게 될 거라니.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걱정 마십시오. 이미 한양에서 군사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신호만 보내면 즉시 움직일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칠복이는 화려한 어사 복식을 차려입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자주색 관복에 금관을 쓰고 마패를 든 그의 모습은 정말 위엄이 있었지요. 춘신마님도 최고급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포졸들과 함께 따라갔답니다. 관하에 도착하자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사가 왜 여기에? 아니, 이 사람이 어사라고? 그렇소이다. 이 고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왔소이다. 칠복이가 마패를 들어 보이자 원님과 악덕 양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를 어찌할 것이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헛소문이라고? 이 서찰을 보시오. 칠복이의 호통에 악인들은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지요. 서찰에 적힌 증거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자 그들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답니다. 세금 빼돌리기, 뇌물 받기, 무고한 백성 죽이기까지 이제 모든 죄가 밝혀졌소이다. 어사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늦었소. 이미 한양에서 군사들이 와 있소. 과연 칠복이의 말대로 관하 밖에서는 한양에서 온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내 남정네가 나 대신 억울한 자들을 대변해 준 것이오. 춘신마님이 당당하게 말하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모두 탄성을 질렀답니다. 만세,
어사님 만세. 춘심 마님도 만세.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 우리도 이제 편히 살 수 있겠다. 악덕 원님과 양반들이 모두 잡혀가고 청풍 고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칠복이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고 그는 다시 어엿한 관리가 되었지요. 게다가 이번 공로로 더 높은 벼슬까지 제안받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깊이 사과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우러러보며 축복해 주었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진짜 어사님이었다니. 춘심마님 복이 많으시네. 그런 훌륭한 분과 앞으로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어느 날 저녁 칠복이가 춘심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춘심아, 저는 이제 다시는 주먹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 주먹으로는 진짜 나쁜 놈들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의와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더 아름다워. 춘심마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그 손은 이제 내 손을 위해 쓰거라. 네, 내 손을 잡고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쓰라는 뜻이야. 그 말에 칠복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춘심마님도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행복해서였지요. 춘심아, 정말 저와 혼인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사람들 앞에서 지압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 그럼 정말로, 정말로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기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춘심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야? 벼슬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평범하게 살아야 할지.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따르겠어. 정말? 정말.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려? 다시는 혼자 괴로워하지 마. 이제는 나도 있잖아.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관아에서도 축하 선물을 보내왔지요. 멀리 한양에서도 칠복이의 동료 어사들이 내려와서 축하해 주었답니다. 혼례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춘심마님은 새빨간 원삼을 입고 금관을 쓴 모습이 신선 같았고 칠복이는 자주색 신랑복을 입고 관을 쓴 모습이 장군 같았지요. 천지신명께 고하나이다. 이 두 사람이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례를 맡은 마을의 어른이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답니다. 새신랑 새신부 만세. 백년해로 하십시오. 부럽다 부러워. 첫날 밤 초승달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새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고 칠복이는 어색해하며 방 한쪽에 서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서 있느냐? 앉아라. 네, 그런데 춘심아. 이제는 마님이 아니야. 춘심이라고 불러. 춘심, 춘심아, 이상해. 이렇게 부르니까.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자 춘심이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상처로 거칠어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이지요. 이 손으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구나. 춘심아, 앞으로는 이 손으로 나를 지켜주거라. 그리고 춘심이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자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거라. 달빛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춘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춘심아, 고맙다. 뭘 고맙다고 하느냐? 나 같은 망나니를 받아줘서. 망나니라니, 너는 누구보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더 고마워. 왜? 내 마음에 다시 사랑이 찾아오게 해줘서, 그리고 내 남편의 원수를 갚아줘서. 두 사람의 입술이 조용히 만났습니다. 달빛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밤은 깊어만 갔지요.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춘심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간절했지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드디어 평안을 찾은 것 같았답니다. 창밖에서는 동네 아낙네들이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몰래 엿보며 수군거렸답니다. 망난이라더니 여자 마음은 어찌 그리도 곱게 다루누. 저런 사내라면 나도 머슴으로 들이고 싶다 아이가. 쉬, 소리나게 하지 마라. 들린다. 그런데 정말 어사였다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춘심이 참 복이 많아. 그런 훌륭한 분과. 그렇게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맞이했고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칠복이는 정말로 다시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고 춘심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지요. 몇 년 후 두 사람에게는 예쁜 아들딸이 태어났고 칠복이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으며 춘심은 동네에서 가장 현명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불렸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또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이지요. 칠복이와 춘심의 사랑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젊은 남녀들에게는 사랑의 모범이 되었으며 어른들에게는 편견을 버리라는 교훈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애틋했고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젊은 연인들부터 부러워했지요. 이렇게 해서 망나니, 거지와 마음씨 착한 과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이긴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도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는 이야기였답니다.